안녕하세요. 판교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판교 박물관에는 삼국시대의 무덤을 비롯하여 판교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판교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판교라는 이름은 낙생면에 위치했던 너더리 마을에서 유래했어요. 너더리는 널다리가 변한 말로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널 판자와 다리 교를 써서 지금의 판교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2000년대 초반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서 땅속에 묻혀 있을지 모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석기 시대부터 전 시대에 걸친 유적과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판교동과 삼평동 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시대의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판교 박물관이랍니다. 이제 무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백제 8호분. 이 무덤은 백제 8호분이에요. 이 무덤이 만들어졌던 당시 성남 판교 지역은 백제의 땅이었어요. 그 당시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기 때문에 한성백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판교 박물관의 백제 무덤은 땅을 파서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해 벽면을 볼록하게 쌓았어요. 무덤 입구는 남쪽으로 내었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덤의 천장은 아치 형태로 크고 넓은 돌을 사용해 덮었어요. 그런데 옛날 무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무덤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중 판교 박물관의 백제 무덤처럼 돌로 방을 만들어 시신을 묻은 무덤을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발견 당시 무덤 안에서 여러 개의 못이 발견되었는데 나무로 만든 관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땅을 파고 돌로 방을 만든 후 시신을 목관에 넣어 돌방에 두었던 것 같아요. 백제 8호분은 판교 박물관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여요. 바로 나무인데요. 무덤이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돌 틈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나무는 그 흔적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무덤의 돌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도 있지만 이 무덤은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돌에 붙어있던 나무 뿌리까지 그대로 옮겨오게 되었답니다. 백제 9호분. 이 무덤은 백제 9호분이에요. 이 무덤도 돌로 방을 만들고 입구는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내었어요. 이 무덤을 자세히 보면 돌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한 흔적이 보여요. 오늘날 사람들이 바닥을 튼튼하게 다지고 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석회를 사용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무덤에서 석회가 발견되면 좋아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석회를 사용한 무덤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백제 9호분에는 석회를 바른 흔적만 있을 뿐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다만 백제 사람들도 당시에 석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백제 7호분. 이 무덤은 백제 7호분이에요. 이 무덤은 얇고 납작하게 다듬어진 돌을 눕혀 쌓았어요. 한쪽 벽 일부에서는 석회를 사용한 흔적도 보여요. 지금까지 살펴본 판교 박물관의 돌방 무덤은 모두 입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돌방 무덤에 입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무덤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구가 있으니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묻어드리고 나중에 할머니를 함께 묻어드릴 수도 있었겠죠?
지금 보고 있는 백제 7호분에도 2명이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돌방 무덤에서 나온 못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무덤에서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16개, 총 32개의 못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동쪽과 서쪽에 각각 1명씩 묻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백제 1호분. 이번엔 백제 1호분이에요. 무덤 안쪽을 보면 항아리가 보여요. 발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둔 것이에요. 왜 무덤 안에 물건을 넣어두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나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물건 등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시신과 함께 묻었어요. 이것을 한자로 부장품, 우리말로는 껴묵거리라고 해요. 우리는 껴묵거리를 통해 무덤에 묻힌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등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호분에서 발견된 껴묵거리 중에 취사용기를 모형처럼 작게 만든 토기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토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 곳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제 3호분. 다음은 백제 3호분이에요. 이 무덤은 상태가 양호하여 유물도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었어요. 판교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된 무덤이기도 해요. 이 무덤에서는 금귀걸이와 은팔찌, 비녀 등이 나왔어요.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못이 발견되어 역시 2사람이 묻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3호분 벽에 큰 돌 하나가 보이죠? 저렇게 커다란 돌은 일본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백제가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백제 4호분. 백제 4호분이에요. 북쪽 벽 근처에서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어요. 못이 발견된 위치와 양으로 보아 이 무덤 역시 2명이 묻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백제 2호분. 백제 2호분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 돌방무덤과 비슷하지만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어요. 이 무덤에서도 못과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어요. 고구려 1호분. 이번에 살펴볼 무덤들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삼평동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 돌방무덤처럼 돌로 방을 만들고 무덤방까지 길을 냈으며 입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무덤에 사용된 돌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요. 작게 만들어진 백제 무덤의 돌과는 다르게 어쩐지 크고 투박해 보여요. 이것은 고구려 돌방무덤이에요. 판교 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토였지만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한때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기도 했어요. 이 무덤은 당시 이곳에 살았던 고구려 사람의 무덤으로 보여요. 고구려 무덤에서 유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고구려 1호분에는 무덤방이 2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 돌방무덤들이 하나의 방에 2사람을 묻었다면 고구려 돌방무덤은 2개의 방에 2사람을 각각 묻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무덤을 쌍실분이라고 해요.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는 돌과 무덤 천장을 비스듬히 덮은 돌이 보이네요. 이 무덤을 고구려 무덤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장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있어요. 고구려 무덤은 천장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 커다란 돌을 비스듬히 놓아 2개의 돌이 만나는 부분을 겹치게 해서 조금씩 모서리를 줄여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를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요. 그럼 고구려 2호분의 천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고구려 2호분.
비스듬히 놓인 덮개돌이 보이죠? 고구려 2호부는 1호분과 달리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무덤 바닥에는 시신을 놓는 시상대로 추정되는 시설도 보이네요. 그럼 이제 판교 박물관 밖으로 나가볼까요? 야외에도 백제 돌박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보이지 않네요. 우리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 본래 모습 그대로 땅속에 보존했기 때문이에요. 전시실 안의 무덤처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백제 5호분 역시 발견 당시 상태가 양호하고 껴묵거리가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편이었어요. 백제 6호분도 마찬가지로 땅속에 묻어두어 본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백제와 고구려 돌박무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당시 무덤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엄청난 비용과 기술,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그렇다면 무덤의 주인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수도 한성과 인접한 판교 지역에서 이렇게 규모 있는 돌박 무덤이 여러 기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곳에 권력을 지닌 지배층이 살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어요. 성남 판교에서 출토된 돌박 무덤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판교 박물관에서 판교 지역은 물론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